요양병원 복도 끝 3층 끝방 병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고 그 옆 보호자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계속 안 받으세요. 어제도 그제도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인데 이 노인에게는 분명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만수, 올해 78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작은 공장에 들어가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켰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허리는 일찍부터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갔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손주들 돌잔치도 직접 차렸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만수 씨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들은 슬퍼하기보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집은 누가 가질 건지, 땅은 어떻게 나눌 건지.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요구는 점점 커졌고 만수 씨가 가진 것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마저 팔게 되었을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만수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들은 처음 며칠은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끊겼습니다.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만수 씨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3층 끝방, 가족 안 오는 분. 만수 씨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전화기를 꺼내 아들들 번호를 눌러보기도 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게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미영 씨가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3층 복도 끝 만수 씨 병실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운동화는 낡아서 앞코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해? 밤인데.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면회 왔어요. 면회? 이 시간에? 보호자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문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3층 끝방, 만수 씨가 있는 그 병실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방 환자는 분명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 안 온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기 할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 308호 환자분이 내 할아버지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몇 달째 이 병실을 담당했지만 보호자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늦은 밤에 어린아이 혼자. 부모님은 같이 안 왔어?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저만 왔어요. 미영 씨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묻지 말라는 신호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병실 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있어. 내가 담요 가져다 줄게. 아이는 살금살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인.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병원 주소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주소 하나만 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영 씨는 밤새 병실 소파에서 잠든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은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미영 씨는 차마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의사가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였습니다. 밤새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의미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요? 계속 안 받습니다. 어제도 수십 번 전화했는데 이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병원 자체 판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더 끌면 환자만 고통스러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금 나눈 대화를 전부 들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할아버지를 가리듯 막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너 뭐야? 보호자야? 손자예요. 손자? 부모님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인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의사는 멈칫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연명치료 중단이 무슨 의미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얘야,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야. 내가 여기 있으면. 싫어요. 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두 팔을 더 넓게 벌렸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다고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이 의사도 미영 씨도 말을 잃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는 할아버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무도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는 일단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미영 씨에게 눈짓을 했고 둘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혼자서요. 혼자? 보호자 없이? 네. 밤 11시 넘어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이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가서 환자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2개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정호, 작은아들 김정민. 둘 다 수십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자식들 맞아?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 의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예전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입원 초기에는 큰아들이 가끔 왔었대요. 근데 3달 전에 크게 다투고 나서 완전히 끊겼다고. 다퉜어? 뭘로? 재산 문제래요. 이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면 재산부터 따지는 자식들. 그리고 다 빼앗고 나면 요양병원에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안타깝지만 처음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어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보호자잖아.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요, 할아버지 안 본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요. 엄마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온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몰래 왔어요. 들키면 혼나요. 미영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부모 몰래 밤에 요양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탔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할아버지를 보러. 이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도 안 오시는데 왜 내가 온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를 간호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타주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후후 불어가며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제야 얼어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많이 친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니고. 민준이는 코코아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바빴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미영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 해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숙제도 봐주셨어요. 아플 때 병원도 할아버지가 데려가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할아버지랑 싸웠어요. 무슨 집 문제라고 그러더니 저를 데려갔어요.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미영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사진에는 공원에서 찍은 할아버지와 어린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뒤집어 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병원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병원 가시기 전에 몰래 주셨어요. 보고 싶으면 찾아오라고요. 민준이가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요, 할아버지가 제 도시락 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안 썼어요. 할아버지 보러 갈 때 쓰려고 모았어요. 미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작 동전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민준이가 사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저한테 한 번도 화 안 내셨어요.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고, 저 할아버지 안 보내줄 거예요. 그 말에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특별히 병원에 남았습니다. 원래는 교대 시간이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의사도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보호자와 제대로 연락이 닿을 때까지는. 민준이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연습시켜 주셨잖아요. 그거 덕분이에요. 민준이는 울먹이면서도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요, 저 이제 라면도 끓일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 먼저 끓이고 면 넣고 스프 넣고 달걀은 마지막이에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민준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던 이야기, 같이 갔던 공원, 같이 먹었던 붕어빵. 사소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깐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의 손을 쥐려는 것처럼. 할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급히 달려왔고 이 의사도 뒤따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활력 징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의 아버지 김정호였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실에서 미영 씨가 나왔습니다. 정호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308호에 있습니다. 정호 씨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버티다가 겨우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침대 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뼈만 남은 얼굴.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쇠약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를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연락을 수십 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의사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으려고 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이 의사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았습니다. 두 팔 벌리고 침대 앞에 서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새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새벽에 기적적으로 활력 징후가 올라왔고요.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부모 몰래 밤에 여길 찾아왔더군요. 동전 몇 개 들고서요. 그 말에 정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사라서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자식들은 전화도 안 받는데 손주가 목숨 걸고 지킨 경우요. 정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움찔했습니다. 혼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천천히 맑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할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진짜 깨어나셨어요? 만수 씨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누워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을 오갔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원망할까?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다시 민준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호 씨도 문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만수 씨는 정호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민준이 잘 키워라. 그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전부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라. 민준이한테 해. 만수 씨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내 덕분이야.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 3층 복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사는 이야기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